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조례를 의회에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31년 만에 달라질 지방자치법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얻습니다. 현재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향후 다양한 사무 권한을 광역지자체로부터 이양받게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한 명 추가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500만 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도는 2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위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윤리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 제19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윤리특별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기존의 주민조례제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새로 도입될 주민조례 발안제는 서명자 수는 완화하고 제출 절차는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선거권 기준 연령인 19세보다 한 살 어린 18세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라는 다른 지자체들의 요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을 해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회사의 책임을 물어 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판결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6살과 1살 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A씨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에 수습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끝난 석 달 뒤 정식 채용이 거부됐습니다.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근태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A씨는 어린아이가 있어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출근하지 못했고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초번 근무 때 아이를 등원시키기 위해 외출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공휴일 결근을 문제 삼아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휴일 육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했던 A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는 건 사실상 출근과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근무를 거부하는 사유를 회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어 A씨의 채용을 거부한 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기업의 하도급 거래 실태 등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 2차 하도급 업체에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지를 논의했다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봉제산업 납품 단가 조정과 개인, 상환 불능 채무자 재기 지원, 방송 스태프 처우 개선이 4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KT 부정 채용과 비리 의혹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노조가 로비 사단 구축 의혹이 제기된 황창규 회장을 고발한 데 이어 검찰이 김성태 의원 자녀의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당시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KT 노조가 전방위 로비 사단 구축을 위해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6년 자본금 2억 6천만 원에 불과한 광고 회사를 600억 원이나 주고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인수를 주도한 인물은 국정농단 낙하산이었던 이동수 전 전무로 전해졌습니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 받아갖고 다 채용하신 분들 맞죠? 예, 맞죠? 그죠? 그냥 네. 채용한 건 아니고. 네, 자 맞아요. VIP 자, 뜻이라고 네. 뭐 수십 차례 이야기. 대통령 뜻이라고. 황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인수건이 취임 전이라 모른다고 말해 위중 논란이 일었고 이후에도 긴장해 착각했다는 해명만 내놨을 뿐 인수 자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이전 전무를 비롯해 KT의 회사를 매각한 유력 일간지 회장의 사위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2012년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 외에도 본사 공채에서 1명, 홈고객 부문에서 4명 등 모두 6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KT 2인자로 꼽히던 인물로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에 쓰인 차명폰을 청와대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드러난 부정 채용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서주입니다. 우리나라 지열 분야 연구개발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분야 연구에만 700억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포항 강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진 관련 안전성 연구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열발전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대표 연구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진행된 지열 분야 연구과제는 모두 53건, 정부와 민간이 투입한 돈은 695억 원에 달합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는 포항에서 지하 4.5km까지 굴착하고 메가와트급 실험용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의 지열발전 연구개발에만 7년간 39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열발전과 관련해 지진과 같은 위험성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실린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지진과의 연관성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연구 주제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09년 스위스에선 유발 지진으로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관한 연구가 소홀했음을 드러낸 대목인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이 지열발전과 지진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연구했는지 지금으로선 얘기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열발전 관련 연구기관들은 모르쇠의 일관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자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연구자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년 전 규모 5.4의 포항 지진 이후 대통령이 지열발전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2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드는 입찰 공고를 낸 뒤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64개 기관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해 35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대비나 안전점검 소홀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치약 구조물 점검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고 고장난 소방시설을 방치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이달부터 서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교 밖 청소년 41명에게 29일 처음으로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수당이 충전되고 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 계좌에 수당이 입금됩니다. 청소년들은 도서 구매와 강의 수강비 등 교육비와 진로 개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수당을 쓸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체감하는 서울 집값 차이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결과인데요.
저소득층은 값이 싼 저가주택 한 채 사는데도 21년간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소득 불평등 확대와 집값 상승은 우리 사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체감 집값 차이도 크게 벌려놨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읍면 지역을 뺀 전국 가구의 소득을 20%씩 5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으로 서울의 가격 하위 20%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1년이 걸립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가격 상위 20%의 서울주택을 사는 데는 같은 조건에서 14.6년이 걸립니다. 소득 수준과 비슷하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6년 넘게 더 소요되는 겁니다. 2009년 1월 이 격차가 7.6년까지 벌어진 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서민들의 체감 집값이 고소득층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4분기 도시가구 최상위 20%의 가계소득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난 반면 최하위 20%는 11%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층별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과 함께 올 한해 총 20만 5천 채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정책을 통해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외에 서민들의 체감 집값 낮추기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송금이나 환전할 때 은행 가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미 국민 65% 이상이 이런 기능을 써봤다고 할 정도로 일상화했는데요.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무인 키오스크로 계산하는 패스트푸드 가게만큼이나 너무 생소하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은행 거래를 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등 모바일 금융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와 같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석 달 내 써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조사 대상의 63.5%, 한 해 전만 해도 40%였던 것이 과반을 크게 넘었습니다. 종류별로는 모바일 뱅킹 이용 비율이 57.9%, 모바일 지급 서비스가 44.9%였습니다. 특히 20, 30대는 모바일 지급 서비스 이용률이 5명 가운데 4명꼴, 한 해 전 절반 정도였던 것이 1년 사이 보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이걸 통해서 손쉽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며 또 이제 결제를 할 때 한 번에 원터치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간편한 것 같습니다. 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쇼핑도 쉽게 할 수 있고 제 뒤로 보이는 상점들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60대 이상에서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고작 13% 선, 평균의 4분의 1 미만입니다. 50대에서 이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며 50%를 넘은 것과 크게 대조적입니다. 한편 전체 지급수단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10.4% 늘며 가장 크게 늘어난 반면 간편 결제와 5만 원권 사용 증가로 자기압수표 결제 건수는 23.8% 급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소재영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정작 수출 기반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수출 편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국내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수출액이 양적인 성장을 하며 대외 무역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편식 현상이 심하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서 말하는 수출 품목 집중도는 전체 수출액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액이 얼마나 편중돼 있었냐를 정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수출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수출 품목 집중도가 지난해 137.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홍콩을 제외한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참고로 조사한 수출국들의 평균치는 77.9로 우리나라의 특정 품목 현상이 평균치보다 1.8배 높은 셈입니다. 수출 품목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프랑스였는데요. 50.2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영국 역시 모두 수출 품목 집중도가 60대에 머물렀고 독일과 중국, 일본 역시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모두 수출 품목 집중도가 90 아래에 머물렀네요. 이렇게 수치로 보니 우리나라가 유독 수출 품목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출 품목 집중도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31.2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던 이 수출 품목 집중도는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11년 102.6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해에는 2005년 당시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 2014년부터 정말 가파르게 증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과 하강 곡선에까지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은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반도체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만큼 대외 무역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주력 품목의 수출에 전체 수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인 WSTS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작년 대비 마이너스 3.3%로 낮췄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우 역시 마이너스 14.2%로 전망치를 낮추며 역성장을 예견해 그야말로 반도체 시장의 후퇴를 예상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만큼 수출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23.3%, 24.8%가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을 아래로 끌어내렸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건 수출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2월 평균 8GB D램 가격은 평균 5.8달러로 9.3달러였던 작년 2월보다 37.6%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128GB 낸드 플래시 가격 역시 전년보다 1.7달러 하락한 평균 5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반도체 시장의 냉각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마저 하락하면 수출에 이중으로 영향이 가는군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그 타격이 더 큰 것일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반도체 거품 효과가 빠지면 자연스레 수출 시장 역시 흔들릴 텐데 수출 품목 집중도가 워낙 높은 탓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출 품목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선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로 내리면 최대 20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액 감소와 5만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손실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때 외화벌이의 쌍끌이 역할을 했던 반도체가 휘청거리며 이제는 대외 무역 의존도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론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반도체 호황에 의존해 다른 산업의 성장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편식을 하면 기초 체력에 이상이 옵니다. 하물며 수조 원이 오가는 대외 무역은 오죽할까요?
지금이라도 수출 편식에서 벗어나 조속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채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